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예, 원장입니다. 저희 제가 따로 자료집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서 제가 그걸 하려면 아무리 앉아봐도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회장님이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료집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라. 이런 거 한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예, 제가 한 10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마무리 지을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사실은 이런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꾸준히 실행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늘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되고 이런 것이죠. 자료집을 제가 다 일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 고1, 2, 3 지금 예비고3 학부모님들 계시지요. 예비 고3은 입시로 볼 때 내년에 이제 고3이 되고 2018년에 고3이 되는 거죠. 입시는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동 일으키지 마시고 예비 고3은 2019년 입시라고 합니다. 2019년 입시. 그리고 예비 고2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고1인 예비 고2는 2020년 입시가 되고요. 예비고 1은 2021년 입시가 됩니다. 오늘 아까 회장님이 수시와 정시로 구분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어떤 입시의 틀은 이 2019년부터 2021년 입시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은 똑같은 수능 시험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수능제도, 입시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예비 고1 오늘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내가 좀 뒤에 고 시장님 문 좀 닫아주시고 예비 고1 학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비 고1 손 내리세요. 예비 고1 학부모님 중에 우리 예비 고1 설명회 한 달 전에 할 때 오셨던 분, 몇 주 전인가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의 1쯤 되시네. 이 예비 고1은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교육과정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시를 갈 때는 동일한 수능으로 보지만 수시에서는 이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일부분 적용이 됩니다. 이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진로 선택이라든가 일반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지만 수시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내용을 가지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지망학생은 내가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경제를 공부했는가, 가령 의대 지망생은 생명과학을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예비고1 학생들은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연동시켜가지고 입시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되고 교육부총리도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올 8월에 이와 연동된 이 개정교육과정과 연동된 입시제도를 바꿔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준비할 기간도 없고 또 엄청난 후폭풍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유예해서 2018년 8월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2018년 8월 내년 8월에 발표하는 건 예비 중3부터 적용시키겠다. 즉 2022년부터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혹시 동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예비 중3은 2022년 입시인데 이 입시는
요 지금의 수능제도 입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입시제도, 새로운 수능, 새로운 입시제도가 적용됩니다. 입시제도가 적용된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예비 중3 애들은 나오거나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거는 좀 설명을 생략해 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비 고1 애들은 재수하면 바로 이 제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우리 애가 재수하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애들보다 재수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고 지금은 입시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3 때 그 EBS 연계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같은 기관들이 재수시키면 막 애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개발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애들에게 막 그냥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완성을 시켜서 성적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뭐 이번에 수능 뭐 2등, 3등급, 4등급 이렇게 깔았던 애들이 전과목 1등급 맞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 고1들은 재수하면 이 입시제도로 가게 되고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비 고2 애들은 삼수하면 이 제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수능과 새로운 입시제도는 요거는 2018년 8월에 발표한다고 그랬고요. 8월 확정 발표고. 그런데 어제 오늘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중앙일보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8월에 발표는 하겠지만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에드벌룬이라고 하는데 미리 띄워보는 겁니다. 상당히 큰 변화를 주려고 뭔가 작심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정권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확정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능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방안 이러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평가화한다. 절대평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지가 강력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수능은 1년에 2번 보는 걸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한 번 볼지 2번 볼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절대평가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절대평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점수 경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학 가는 데서. 점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0.5점, 1점 막 이런 경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막 대학 들어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격이야. 미국의 SAT 점수처럼 미국에서 하버드라든가 예일에서 SAT 점수 가지고 학생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계열을 의대를 진학하는데 법대를 진학하는데 SAT는 몇 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학생부를 들고 가가지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고 내신 성적이 어떻고 어떤 활동을 했고 교사의 추천서가 어떻고 이런 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 모든 대학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점수 경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라든가 스카이 같은 대학은 우리 대학은 무슨 4개 영역 중에 3과목 1등급, 4개 영역 전부 다 1등급. 근데 그 1등급이라는 게 지금처럼 상대평가의 1등급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의 뭐 지금 1등급이라는 건 그 과목 응시자의 4%만 1등급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근데 절대평가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야. 50%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그냥 자기가 잘만 하면 되는 거야. 남의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성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그 가능성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학은 우수한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뭐 무슨 논술이라든가 본고사라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이 고민할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8월에 발표하기 전에 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할 텐데 그 부작용까지 감안을 하면서 발표는 하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상당한 어떤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고. 그 동일한 수능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회장님이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고 그 개정교육과정 여기가 이제 이 그 자료집의 첫 챕터입니다. 첫 챕터에 보면은 이 그 고1에게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이 거의 나와 있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예비고 예비고사 학부모님들은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참고로 조금 봐주시고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교육과정에 지금 고1부터 달라지는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5줄 밑줄 치겠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배워야 됩니다. 특히 개정교육 과정은 과학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문과 학생 이런 거 관련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과학과 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공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예비고일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왼쪽에 공통과목이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통과목의 과목수 한번 세어보세요. 몇 과목인지. 공통과목이라고 표에서. 공통과목 몇 과목입니까? 예, 7과목입니다. 국영수에다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까지 7과목이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모든 고등학생들의 공통 필수입니다. 이거는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 필수는 1학년 과정입니다.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합쳐가지고 2, 3학년 과정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써주세요. 2, 3학년 과정. 2학년, 3학년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선택은 지금 교사 캐퍼라든가 학교 여건상 모든 학교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설이 가능한 과목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개설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가 원하기만 하면 이건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설됩니다. 진로 선택은 상당히 까다롭고 실용적인 성격이 있고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개설된다. 그러면 아까 그 원장님 얘기에 의하면은 수시에서 유리하려면 진로 선택에서 어떤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되겠는데 수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 개설을 안 해주면 진로 선택 과목 개설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골치 아프죠. 교육부에서는 그 학교의 여건이 안 되면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학점을 따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대학에서도 진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수로 넣는다기보다는 몇몇 여러 가지 진로 선택 중에서 이런 걸 하면 좋다. 몇 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게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그 일반 선택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 밑에 하나만 쓰고 가겠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의 수강 내용이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제가 말씀드린 요거 몇 가지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경제 경영을 전공하고자 한다. 경제 경영 계통으로 진학을 하고자 한다. 이러면은 물론 우리 예비고일들의 입시에서는 현재 수능 제도와 현재 어떤 그런 대입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수시에서는 애들이 학생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목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경제 경영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경제 수학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의대 같으면은 생명과학 1, 2. 생명과학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생물입니다. 생물 이게 생명과학 1, 2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 과정에서 준비를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문학과 같으면은 거기 진로 선택 과목에 보면은 영미문학 읽기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어떤 선택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그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학부모님들은 동일한 형태의 수능이 적용이 되고 예비고1은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우리 예비고1들이 보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인 예비고1 학생이 응시하게 될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시죠.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동일하다. 문이과 융합 방향에 따라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신설되는 밑줄 치세요. 계속 통합사회 통합과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두 줄 아래에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 과학탐구 영역의 심화 과목은 2021년도 수능에도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왜 이 말을 써놨냐면요. 투 과목이 수능에서 시험 과목으로 개설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 당연한데 왜 이걸 써놨냐면 다른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배제했어요. 2021년도 수능에서는. 그런데 요 과학 투 네 영역만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수능 출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써두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타의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출제에서 제외된다. 과목은 수능 출제에서 제외한다. 출제에서 제외한다. 1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아주 큰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일단 2019학년 입시, 지금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은 인구 분포로 볼 때 조금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어떤 학년이 될 거고 예비 고2, 예비 고1은 매우 편할 겁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제목으로 2019학년도는 대입 경쟁이 치열한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거기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 위에 고3 학생 수의 어떤 그런 그 증감표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입시에서는 2018년도 올해 입시보다도 18,000명이 늘어납니다. 고3 학생이. 그러니까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예비 고2, 예비 고1로 가면 아주 현격하게 고3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7,000명이 줄어들고 2021년에는 그 67,000명보다 61,000명이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대학의 정원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애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률이 줄어들고 대학 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웬만하면 인서울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인서울 가능하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갈수록 이제 입시가 조금 이렇게 편해질 거다. 대학 가는 게 용이해진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렸고 20페이지에 보면은 18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18페이지에 주요 대학에서는 밑에서 이렇게 저 3분의
한 5분의 1쯤 되는 지점에 보면은 2번 항 챕터에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밑줄 하나 치시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가면서 학생부 전형이 계속 확대된다. 학생부 전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비중이 커진다. 계속 중요해진다. 조금 거친 전망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올해가 아니죠. 내년 8월에 우리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국민 전체 앞에 서가지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춘 2022년도 수능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서 발표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수능 절대평가가 되면은 이 학생부 전형이 100%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다른 전형은 거의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성적을 가지고 애들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라는 게 전부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용이야. 우리 대학은 1등급 몇 개, 우리 대학은 무슨 뭐 전체 몇 점 이상, 100분위 몇 점 이상, 표점 몇 점 이상 지원 가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적 그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절대평가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계속 지금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입시에서는 100%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입학사정관이 뽑는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외국의 대학들은 전부 이걸로 뽑습니다. 다른 제도라는 게 없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논술 전형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대학의 논술 영향력은 여전히 높다. 그게 밑줄 하나 쳐주시고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논술이라는 건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상위권 대학만 중요합니다. 전체 대학으로 보자면은 논술 전형은 대학 모집 정원에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1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논술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텐데 어쨌든 주요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참고해 주시고 저 시간이 없어요. 23페이지 갈게요. 23페이지. 제가 그 전형들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 수시 정시와 관련이 된 지금 아까 회장님이 써준 요거는 기억하시죠? 현재 대학 입시는 2019, 2020, 2021년 동일한 제도인데 그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특기자가 있다. 이렇게 아까 정리해 주셨죠. 그 다음에 정시는 뭐 특기자라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수능 중심이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꼭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현재 가장 비중이 큰 전형입니다. 제일 학생을 많이 뽑아요. 이걸로.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40% 정도를 뽑고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이 얘기할 때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분은 이 문이 유일한 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장 비중이 큰 전형이다. 두 번째,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조건이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아주는 그런 전형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아도 수능의 조건을 통과해야 돼요. 항상 그 조건이 뭐 연대 같으면은 세 과목 합, 네 과목 합이 뭐 합이 7, 문과는 7, 이과는 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대학이 뭐 이화여대 같으면은 뭐 무슨 뭐 1등급 2개, 뭐 무슨 뭐 저 합이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조건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항상 붙는다. 최저 학력 조건이 강력하게 붙는다. 강력하게 적용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3번 항이 학생부 교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회장님 얘기 듣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미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학교 내신 성적표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신 성적표 보고 한숨 많이 쉬셨죠. 걱정 많이 되시죠 지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아까 1.1, 1.2 좋은 대학 가려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 지금 성적표로 볼 때 이런 거 틀렸다. 좋은 대학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내신 학생부 교과는요.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수능이라는 게 큰 관련 요소이고 내신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반영 자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은 이렇게 써드릴게요. 관리가 중요하다. 이때 관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는 배치표에 보면은 우리가 월요일날 이제 그 정시 지원 설명을 합니다만 배치표와 자료집 다 나눠주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그때 미리 좀 이렇게 그 훈련하신다는 의미에서 오시면은 메가스터디 그 입시연구소장하고 저하고 올해 원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은 그 배치표상에서 보면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이런 데는 내신 평균 1.1, 1.2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내신 1.1, 1.2가 안 되니까 여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내신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붙은 애들 중에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는 애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내신은 아이들이 성실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받으면 좋지만 가능한 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쪽으로 붙어야 돼. 내신 급간 차이를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을 총점 배점표에서 그렇게 크게 벌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1등급 애들이 합격하는 과에 2등급이면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수능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위쪽으로 붙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신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밑에 5등급, 6등급으로 내려가면 대학들이 이 급간 간격의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버려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 아이들은 우리 대학에 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6등급, 7등급짜리들은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그 대신에 1, 2등급의 차이는 1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6등급, 7등급은 8점, 10점 막 이렇게 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로 본다. 대학에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신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관리해 주는 거. 계속 이렇게 뭔가 좀 희망을 어떤 그런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건 그렇게 간단히 좀 그 정리를 해드리겠고 3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이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참 이거 골치가 아픈데 아까 우리 회장님이 특목고 전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그 거친 표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 고등학교로 다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목고라는 게 지금 정권의 성격상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특목고를 어떻게든 그냥 이 자사고와 특목고 전부 다 그냥 없애고 지금 이념적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념은 평준화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잡고 있고 교육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자꾸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학도 특목고를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입시 전형은 자꾸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현재 입시 흐름으로 볼 때 비중이 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형이다. 두 번째, 아까 회장님이 하신 말에 속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모든 대학들은 고교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적용한다. 용인외고에서 4등급, 5등급 받은 애, 민족사관고에서 4등급, 5등급 받은 애가 일반고등학교 1등급 애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대학이. 대학은 우수한 애들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뭐라고 한 얘기 중에 하나고의 4등급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과학고의 5등급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대는 그냥 그거를 학생부 교과잖아요. 교육부에서 맨날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애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의 점수로만 하면은 과학고 애들이나 하나고 애들, 용인외고 애들, 민족사관고 애들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학교들이 유리하긴 하죠. 대학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몇 등급짜리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평균 학점이 얼마고 평균 수능 점수가 얼마고 지금 뭐 한 20년 동안에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교무처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80% 뽑겠다고 폭탄선언을 2년 전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신 있다. 좋은 애들 뽑을 자신 있다. 학생부만 보고 어떻게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능력을 보일 학생인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애들이 자리 잡고 있고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적용됩니다. 가령 수원 같으면 수원에서 괜찮다고 하는 유신이라든가 창현이라든가 무슨 이런 이런 학교들에서는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평가가 저 수원 북구 쪽이라든가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쪽의 학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꼭 특목고만이 아니라 일반고에 대해서 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등급제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어떤 측면이 있다. 세 번째, 이 학생부 종합은 성적으로 점수로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 양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양이라고 할 때 요거는 점수고요. 요 점수는 교과 전형에서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다른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점수 계산으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내 내신 점수와 내 수능 점수 넣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게 탁탁탁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딱 나와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전혀 몰라. 수능 조건도 몇 개 대학만 수능 조건을 달아놓았지 다른 대학은 수능 조건도 없습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1등급 2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학생부 종합은 그냥 넣는 거야. 학생부를 넣는 거야. 그리고 면접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우리가 이런 걸로 학생을 뽑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점수가 아니라 정성적. 이거는 성질, 학생부의 어떤 그런 품질, 학생부에 반영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뽑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아이들이 제출한 서류 플러스 면접 서류 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요. 3배수나 5배수의 애들을 뽑아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구성된다.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거의 없습니다. 교과는 면접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면접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면접이. 꽤 어려운 문제들. 그 아이의 근본적인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려운 독해 문제라든가 어려운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어떤 그런 본고사 형태의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시험장에 가면은 한 20분 동안 미리 전에 문제지를 주고 본인이 검토하게 만들고 면접관 앞에서 그거를 설명을 하거나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을 뽑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그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가 창조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자기 진로 진학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이런 주도권을 가진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런 면에서 충실한 학교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서울대 교무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의 80% 뽑더라도 역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내신 성적이다. 학생부 종합에서 성적 요소를 제일 중심적으로 볼 거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내신은 어느 정도 상당한 작용을 한다. 특히 내신이 불성실한 단계로 들어가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특목고는 모르겠어요. 특목고는 예외죠. 과학고 같은 데서는 뭐 4등급, 5등급이나 뭐 이런 애들도 아주 영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용인외고 같은 데도 뭐 4등급, 5등급 애들이 뭐 서울대 다 가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4등급, 5등급, 6등급이 된다 그러면 얘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 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대학으로 볼 때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논술 전형은 주요 대학의 중심 전형입니다. 모든 대학에 특히 논술 전형은 중하위권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경쟁률이 높고 또 수능 조건이 강력하게 붙습니다. 최저학력 조건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어느 정도 애들을 뽑기 때문에 나는 뭔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뭐 내신도 뭔가 희망을 좀 걸기가 어렵고 수능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논술 전형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회장님이 간단하게 뭐라고 했죠? 논술 전형에다가? 이렇게 표시했죠. 이거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교육기관 얘기를 했는데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논술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원이 있으면 그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완전 거짓말이야.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고 수능 조건이 아주 강력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술만으로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특히 요거 그거 써드릴게요. 일단 논술 전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전략이다.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 논술은 옛날에 그 논술하고 달라서 뭐 학부모님들 요즘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그 손 회장님하고 같이 강연했던 유명한 논술 강사였습니다. 어느 논술 강사였는데 옛날에는 논술이라는 게 저는 내가 논술 가르칠 때는 어려운 책을 읽고 막 1500자, 200자 이렇게 길게 글 써가지고 평가받고 그러던 시대의 논술 과목이었어요. 지금은 논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논술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면요. 지금은 교과 내용의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냥 교과 내용. 이과 애들은 수학 시험이 많습니다. 과학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과는 물론 쓰기가 약간 있는데 그것도 사회탐구 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적용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글쓰기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잘 이해하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논술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따로 준비하는 과목이 아니다. 과목이 아니다.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해야 된다. 교과 내용의 서술형 시험이다. 뒤에요. 각 대학별 주요 그 입시 요강과
어떤 그런 학생 선발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지금 짧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30분이 되고 있네.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학생부는 학생부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지금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라는 건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심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중심 요소이다. 학생부는 관리를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스토리, 또 하나는 포커스. 쉬운 영어 단어들이죠.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학문과 가지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참 좋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두어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었고 이러이러한 서클 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교내 경시대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 중심, 포커스는 중심, 초점이죠. 초점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요거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어떤 일관된 이야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그 입학사정관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면은 아주 뭐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라 꽤 됐군요. 3년 내내, 저 춘천고등학교 출신이죠. 3년 내내 곤충만 잡으러 다니고 다른 거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곤충 박사가 되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맨날 토론하고 내신은 8등급인가 그랬을 겁니다. 연세대학에서 합격했죠. 수시 전형으로. 왜냐하면 곤충에 대해서는 얘는 무엇보다도 뭔가 이렇게 그 연세대학 생명과학부 그런 걸 공부하는 어떤 그런 그 학과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일관된 그 아이의 인생이 거기서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벌레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그 흉내내가지고 그런 대학에 가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가 선천적으로 거기에 뭔가 끼가 있고 끌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스님들이 보기에도 얘는 정말로 그런 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고 서술이 돼야 되는 거지 대학 가려고 억지로 그런 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밑에 학생부 기재사항에 뭐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뒤에가 중요하죠. 6, 7, 8, 9, 10이 중요한 겁니다. 6, 7, 8, 9, 10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시 하나 쳐주시고 뒤에는 제가 분석해드릴 시간이 없는데 가령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령 페이지 넘겨보면은요, 무슨 92페이지에 출결사항에 보면 밑에 첫째 줄에 출결사항의 경우 무단결석 지각은 아주 좋지 않다.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94페이지에 진로 희망사항 그런데 보면은 그 진로 희망사항은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다. 진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9페이지에 가보면은 99페이지 보시죠. 우리가 이 분석 자료까지 드렸어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된 학생부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한 학생부는 좋지 않다.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부 기재를 스님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상의하고 애와 상의합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기재될 내용을 써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두셔야 되고 학교에 가실 때 우리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잘 서술되고 있는지 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담임에게 부탁하셔야 되고 아이에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학기말에 쓸 때 이런 내용 꼭 들어가라고 말씀드려 이런 내용 꼭 써달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잘된 기재와 잘못된 기재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위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건 따로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3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뵈면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측면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로 마무리해 주는데 오늘은 회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이 제가 회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고민해 주세요.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아이의 내면에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 불을 지르는 방법. 그게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애를 붙잡고 엄마들이 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 애가 들어올 때는 잽싸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는 어떤 모습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얘를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고등학생만 되어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 내면의 불을 지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요 회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친구이긴 하지만은 그 카드도 많이 치고 막 이제 그런 친구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학부모님들 앞에서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회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공부는 DNA와 관련돼 있다. 전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19살, 20살 이런 애들은 내면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진짜로. 게임에 미친 애들은 진짜로 광적으로 미쳐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막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게임을 하듯이 공부에도 미치면 우리 재수생들이 그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15등급, 20등급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막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 내면에 막 무서운 정신교육을 시키고 애들의 내면에 어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면은 애들이 감동받으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고민을 해 주시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이와의 깊이 있는 대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 손잡고 이렇게 설득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참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모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